기업에 대한 인식도 아직 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점으로 보면은 C 정도나 봐주. 아니, 기업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왜 안 좋다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투명성이 떨어진다. 네. 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했다. 사회 공헌이 부족하다. 같이 나누는 뭐 이런 그 얘기가 없다. 설사 그런 걸 하더라도 너무 전시적 내지는 보여주기식으로만 한다. 거기 맞는 국민들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뭐 억울하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기업가로서의 또 자세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소비자가 뭐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싫어하면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는 네.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십니까? 자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 내가 출출한데 그냥 내 스타일의 내 라면을 끓여다가 그냥 내 혼자 몰래 그냥 딱 다 먹었습니다. 기분이 이게 아주 좋습니다. 딱 이게 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라는 느낌을 딱 갖게 되는데 뭐 불편한 사람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막 이걸 뭐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딘들 그게 그렇게 뭐 맛있거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만큼 자유로운 순간이 별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긴 하겠네요. 다 사람마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 많아요. 그럼 많이 행복하신 거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술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인터뷰 스페셜 시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권 팀장입니다. 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인터뷰 아주 또 모시기 어려운 분 한 분. 요즘 계속 스페셜이에요. 요즘 계속 스페셜입니다. 네, 그죠. 제가 입사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이 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SK그룹의 근데 최태원 회장님. 오늘은 네. SK그룹 회장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네. 출연을 하시게 됐죠. 맡고 계신 게 참 많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맡고 계신 게 뭐예요, 지금? SK가 뭐 제일 오래 한 거고요. 네. 대한상이 1년 반 됐고요. 예. 월드 엑스포 부산 네. 공동 유치위원장 한 지가 이제 한 3개월쯤 됩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요. 네네. 뭐 핸드볼 협회 핸드볼 옆에. 오래 하셨죠? 이런 네. 것도 있고. 근데 엑스포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번에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산 엑스포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랑 대전이 최초입니다. 예. 아주 다르대 근데. 뭐가요? 93년 대전 엑스포. 네. 저 대전 출신입니다. 엑스포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등록 엑스포가 있고요.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 5년 중간 안에 보면은 몇 가지를 하는데 이건 인정 인정 엑스포라고. 엑스포. 그 두 개가 뭐가 다른 거냐 네.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게 딱 맞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대전 엑스포가 지금 아시안 게임이라는 겁니까? 뭐 불행히도 저희가 저희가 먼저 했던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BI라는 엑스포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네. 인정을 해줬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오피셜한. 전 세계 국가가 다 참여를 하는 이 형태가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조금 성질과 그다음에 얘기가 다르고요. 5년마다 하는 이 등록 엑스포는 거의 모든 주제나 얘기들을 네. 다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인정 박람회는 특정 주제를 합니다. 네네. 지난번 저희가 했던 여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해양이라는 주제를 갖고 네. 하게 되는 그 형태였어요. 그 대전은 과학 엑스포였구나. 예, 그래서 과학계 기술 그 분야만 이번에는 그런 인정돼서 특정 주제가 없이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는 얘기다 물론 각 그 주체 국가별로 조금 더 강조하고 네, 네, 하게 되지만 상당히 주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회장님 되게 다양한 직책 맡고 계신데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네. 새로운 직책 하나를 맡으셨다고. 뭐죠? 식자단장이라고 음식 소개하는 단장님까지 맡으셨다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쩌다가 식자단장까지 맡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뭐 대한상의 회장의 약간
활동의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작년에 저희가 국가발전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계신 국가발전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거를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이걸 해서 했던 거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올해는 좀 포맷을 좀 바꿔서 저희가 생각하는 오히려 주제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셔다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발전시키면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는 형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제목을 그냥 식자단장 그렇게 붙여서 식자단이라고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상영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한식을 이제 세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음식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얼마 같은데 전에 보니까 또 SNS에 연어 초밥 드시는 거를 올리셨는데 그게 배양육이죠. 대체육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소고기도 있고 달걀도 있고 새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생선을 만드는 회사를 가봤는데 거의 연어 맛을 그대로 냈습니다. 요 기술은 연어의 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그냥 배양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생명이 있는 형태로 가는 건 전혀 아니고 양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양식이 아니고 그냥 세포를 떼서 그거를 이제 확장시키면서 결국은 보면 연어 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연어 형태가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연어 그대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연어를 자르시면은 아마 이 살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그 형태로 만들어요. 영어 필레, 연어 필레라고 하네. 그러니까 거기에 껍질 있고 눈이 있고 다른 기관이 있고가 아니라 딱 이 살만 배양해내는 그 형태로. 근데 거기 SNS의 단점으로 네. 너무 조금 준다. 더 달라. 근데 그게- 워낙 회장님 저도 식사를 한번 같이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셨던 맥락에 한식 세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점 좀 어떠세요? 저로서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일본 음식이 이제 서양에 나와서 지금의 일본 음식처럼 이제 아주 유명해진 형태의 모습을 본 제가 유학생할 때 그걸 관찰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날생선을 과연 서양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을까? 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때 보면 이거는 거의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가 날생선을 먹는다는 건 그 사람들은 보면 거의 생각할 수가 없었던 얘기였는데 결국은 문화와 모든 것이 들어가면서 성공적인 세계인의 음식이다 거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솔직히 지금 한식 세계화는 꽤 됐습니다. 이미 한식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한식의 이제 깊이 혹은 이게 이제 저희가 정말로 뭔가 제대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그냥 그 음식을 압니다 정도가 아니라 저희 내부에 이게 산업화가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 음식이 과연 산업화가 잘 될 수 있겠는가. 여태까지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유명하신 어떤 셰프 혹은 또 어떤 식품 회사가 개발한 제품들 이런 아주 각각의 이 개인기 형태로 이게 접근되는데 한식 전체로서의 어떤 저희 접근 방법은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밀어주시는 그렇게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니 이제 많은 이 전문가들이 초빙되고 얘기해서 그 방법론을 찾아서 이걸 한번 잘하면 국가 발전에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되겠죠. 아니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아주 꿈 얘기하듯이 재벌 회장들 이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그때 항상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재벌 회장님들은 라면을 드실까?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리고 그분들이 드신 라면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먹어도 된다.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실 테니까 무슨 라면 혹시 드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각종 라면을 다 그냥 드세요? 그냥 유명한 요새 진라면, 신라면 아마 드시는 건 저하고 똑같이 드실 겁니다. 그래 드십니까? 평소에 드세요? 짜파게티도 먹고 저는 다. 그렇습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모양이네. 근데 진짜 뭐 하세요? 이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은 건 역시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일이 제일 많고요. 제 경우는 지금 보면 대한상인 회장을 맡고서는 이제 대회로 나가서
이렇게 무엇을 주재하거나 뭐 어디 회의에 축사, 환영사 뭐 이런 걸 하는 게 많아져서요. 누가 세보니까 벌써 106회 했다고요. 행사 주제를요. 1년 반 동안에 제가 106회를 행사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경영을 하시다가 이제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을 한 1년 반 정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런 거 활동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고 계세요? 제가 활동을 해서 하다 보면은 제가 느끼기나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꽤 드는데요. 막상 저희가 이제 조사, 국민들의 인식서부터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인식도 아직 좀 아직 뭐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점으로 보면은 거의 뭐 C 정도나 맞을까 정도밖에는 아직 인식도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인식을 국민들로 바꾸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야 이건 소용이 없는 거고 저희가 바뀌어야 이제 아니 기업에 인식이 대한 바뀌는. 인식이 국민들이 왜 안 좋다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오니까요. 아니 그 조사 결과는 뭐예요? 그럼 왜 안 좋대요? 투명성이 떨어진다. 예. 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했다. 뭐 그다음에 사회 공헌이 부족하다. 뭐 같이 나누는 뭐 이런 그 얘기가 없다. 설사 그런 걸 하더라도 너무 전시적 내지는 보여주기식으로만 한다.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로 보면은 예. 거기 맞는 국민들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이건 뭐 억울하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뭐 기업가로서의 또 자세가 잘 안 됐죠. 소비자가 뭐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싫어하면 싫은 거죠. 뭐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는 네. 없습니다. 저희는 그럼 그거에 맞게 바꾸실 생각이에요? 저희 기업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저희는 인식을 갖고 좀 그걸 좀 확산을 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진정성을 담긴 행동들과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이제 SK그룹이 그 자산 규모로 지금 삼성그룹 다음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 인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M&A 혹은 신사업 쪽에 그 진출하시면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많고요. 그룹 일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사실 대한상의 회장 으로서의 일도 굉장히 바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자로서 정부도 만나셔야 되고 또 뭐 해외 이런 쪽과도 접촉, 또 엑스포까지 어떻게 보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대한상의 회장을 수락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신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께서도 그런 그 생각과 얘기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뭐 내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더 큰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이제 60도 넘었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는 뭐 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있었겠죠. 네, 뭐 요청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가 좀 너무 그렇게 되다 보면은 대기업 회장이라고 너무 신비 속에만 이렇게 갇혀서 딱 있다 보면 이게 또 소통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아까처럼 또 오해와 얘기가 또 계속 쌓이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사회에 좀 보여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저는 그 SK그룹 내에서 ESG 뭐 이전에는 진짜 사실 별명이 행복전도사시잖아요. 그런 활동들의 연장선에서 이제 신기업가 정신 발표하신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게 개별 기업도 ESG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 단체가 나서서 신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이게 어떤 주창하는 그리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는 좀 어떤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조사 결과가 기업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있고 솔직히 이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게 결국 보면은 나중에 보면 저희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됩니다. 솔직히 규제가 많습니다. 전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 규제가 나오게 되는 배경과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뭐 기업 안에서 나온 일들 때문에 결국은 보면 이런 규제와 얘기도 계속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한 행동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밖으로 나타내 보자. 작년에 보면은 한
올면서 한 7만 명 정도의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네. 했고 실제로 대화도 우리 저 김프로님은 오셔서 전 하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취합을 해보니 우리가 바꿔야 될 행동과 패턴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바꾸고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름을 뭘 붙여야겠는데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신기업가 정신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이제 과거의 기업가 정신 이러면 이제 사업보국을 하면 열심히 사업을 많이 만들고 돈을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사업보국이다. 여기까지 들어갔던 거지만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건 사회 문제를 이제는 찾아서 기업도 해결할 수 있는 네. 데까지는 해결해 나가는 이 모습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같이 많이 만들어서 가치 창출을 크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보면 신기업가 정신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면서 결국 이제 기업의 가치도 더 높이는 그런 일이 된다 이거죠. 뭐 솔직히 ESG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이게 솔직히 기업에서 나온 것보다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틀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데 기업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혹은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느냐 이걸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곳과 아닌 곳은 투자 이 패턴을 이게 달리하겠다. 속칭 뭐 탄소 배출이 많으면은 난 이제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ESG 펀드라든가 뭐 이런 형태들이 나왔지만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그 문제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다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조류가 좀 잡히는 게 뭐 해외 유수한 언론사에서도 그런 장문의 기사도 쓰고 했습니다만 ESG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이지 않다. 지금 회장님께도 말씀드린 그게 금융시장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아젠다다 보니까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거냐 좀 과잉이다. 그래서 약간 냉소적인 그런 ESG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 최근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도 되게 어려워지고 또 전쟁도 나고 있는데 지금 무슨 환경이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껍데기만 ESG다 뭐 이런 데도 또 있는 거 네. 같고요. 지속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거기에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기업도 있는 거니까요. 뭐 사회하고 동떨어진 기업만 따로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기업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둘러싸여 있는 저희의 뭐 기후 문제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뭐 이번 여름도 꽤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피해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파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ESG라는 걸 좀 이렇게 간단하게 딱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결국 사람 얘기인데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은 자연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네. 저는 이제 E라고 생각하고요. G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이걸 어떻게 뭐 가버넌스다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지배구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결국 보면 그 가버넌스라고 생각하는 건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서 우리가 무슨 그게 뭐 행동을 같이 하는 종업원일 수도 거냐. 있고 주주일 수도 있고 거래 예, 상대방일 뭐 수도 여러 있고 가지 그런 거죠. 그 가버넌스가 존재하는 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뜻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S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사람 그 자체 인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다 보면 사람들이 최소한을 갖춰야 될 얘기들을 이제 갖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그들이 가져야 되는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게 저는 ESG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지금도 그렇죠. 뭐 좋든 아니든 전쟁 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생기고 그러면 뭐 에너지 가격 오르고 그렇게 되면 ESG 필요 없고 뭐 이거다 그러는데 아니 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사람 문제인데 이게 안 돌아오겠습니까? 사람과 자연 문제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였었는데 이게 안 돌아올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변화에 저희는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건 별로 그렇게 인류가 앞으로 네. 아니 회장님은 지금 얘기라고 그 보지는 않습니다. 분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업의
뭐 오너가 됐든 경영자가 됐든 이런 분들도 이걸 굉장히 절감합니까? 아니면 아직 인식이 이렇게 썩 따라오진 않는 상황입니까? 글쎄 뭐 다른 데가 어떻다라는 걸 제가 상임 얘기하는 거는 회장님이시잖아요. 좀 그렇긴 한데요. 얘기를 해보시면 회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다 다릅니다. 솔직히는. 그러니까 뭐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다 같은 하나의 그 의견으로 통일이 되겠습니까? 경제계라고 그럴 리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근데 그렇죠. 기업마다 또 형편이 너는 형편이 좋아서 그러는 걸 거야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이게 뭐 형편이 좋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희의 보면 생존 문제하고 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은 계속 ESG라고 네. 생각하는 압력은 점점 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약간 좀 제가 비판적인 아주 날카로운 지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ESG 입장에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요게 좀 단촐하게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한 30명 온 것 같은데. 아니야 30명은 한 이게 5명. 아니야. 한 제가 볼 때 10명을 왔어요. 이거 좀 심플하게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뭐 많이 따라온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반성하십시오. 이건 뭐 제가 아니라 제가 SK그룹 회장이기도 하고 대한상인 회장이다 맞아요. 보면 거기서도 여기서도 자기 일이라고 다 나와서 지금 그래요?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오지 말라 그러면 막을 수가 없구나. 그 사람들의 조합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성이 그 있습니다. 권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네. 대한상인에서도 이걸 촬영하러 오셨고 그래서 그 인력들이 좀 오시다 보니까 네. 좀 많아 깜짝 놀랐어요. 보여요. 네. 이게 어쨌든 ESG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결국 이제 SK그룹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상위 회장님으로 이제 오시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SK그룹의 내에서도 이제 환경 관련해서 그냥 딱 기업만 생각하면 전혀 반환경적인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회사들도 근데 친환경적으로 뭔가의 변화를 아마 추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화학 특히 석유화학 쪽의 회사는 지금 이 순환 경제 형태로 이걸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리사이클링 하는 기술과 얘기를 축적해서 저희 계획안에는 뭐 2030년까지 뭐 딱 몇 년도라고 딱 정할 수는 네네네네. 없습니다. 이게 R&D 테크놀로지 때문에 제가 그런데 한 30년 넘어서까지는 10년 안에 저희가 어쨌든 100% 리사이클을 다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실제로 보면 자연 친화적인 형태의 이제 그 화학회사 형태로 거기서 생산된 됩니다. 제품들은 다 리사이클링 가능하게. 예, 100% 리사이클링 하는 얘기가 되고요. 솔직히 이 테크놀로지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생산하지 않는 것도 네. 리사이클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계속 있겠죠. 뭐 그래서 저희는 이 얘기들을 이제 동지들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같이 하자. 뭐 유럽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의식을 가진 회사들이 꽤 있으니까 네네네. 같이 쉐어해서 테크놀로지를 같이 만들고 뭐 어떻게든 순환 경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게 석유화학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정유 회사가 좀 더 어렵긴 한데요. 네. 어쨌든 아직도 기름은 계속 쓰시지 않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름을 안 쓴다라는 거가 불가능한 일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천천히 줄여나가는데 이제 줄여나가는 나머지 시설들을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뭐 이것들을 이제 계속 찾고 있고 지금 원유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연료를 안 만드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안 만드는 거죠. 원유에서 예, 생산하는 테크놀로지를 해서 그거가 네. 대부분의 모든 것이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이제 그 그렇죠. 석유화학 원재료로 넣는 얘기. 나머지는 이제 뭐 필요한 아스팔트나 뭐 다른 얘기로 이제 이걸 녹여서 넣으면은 네네네. 실제로는 보면은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형태가 없어지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유화학분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SK그룹을 꽤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뭐 이렇게 복작복작 뭐가 막 변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가 벌어지고 이게 퍼즐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사기도 하고 뭘 팔기도 하고 뭐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에 이게 약간 좀 이제 그림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첨단 소재라든지 녹색, 바이오, 디지털 이렇게 좀 계열사들이 쫙 재편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SK그룹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4개입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딱 그 4개를 딱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포트폴리오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방향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4개 섹터가 가장 저희한테 유망하게 보이고 네. 미래 성장이나 인류에 기여하는 바도 크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한 거는 지금 보면 이제 그린 사이드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에너지나 그린에 관계되는 모든 테크놀로지, 즉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금 것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섹터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섹터라고 해서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게 된 얘기니까 솔직히는 뭐 디지털 이것보다는 저로서는 AI 쪽을 더 강조하긴 하는데요. AI 디지털 섹터를 하나 생각하게 됐고요. 반도체와 소재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소재는 밀접하게 두 가지들이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도체와 소재 부문이 존재하고요. 나머지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백신도 만들고 새로운 약, 뭐 새로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이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4가지 섹터입니다. 10손가락 다 소중하겠지만 네.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더 가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희 그룹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량의 1% 정도가 되는 2억 톤을 줄여보자. 지구 전체 탄소 감축의 1%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2030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정말로 해내보자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네, 아시다시피 뭐 석유값이 올라가고 바뀌고 뭐 이렇게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안 쫓아오고 뭐 아니면은 시장이 완성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서 가능할까라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은 뭐 코비드가 생길 줄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이제 미래엔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 일이 그 다음에는 뭐 돌아와서 하다 보면 또 새롭게 시장과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서 또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아무튼 1% 열심히 줄이신다는 투자하고 건 뭐 있습니다. SK 그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한다기보다 그걸 이제 비즈니스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SK 건설이 뭘로 바뀐 거죠? 에코플랜트. 에코플랜트로 바뀌었는데 에코플랜트가 최근에 보니까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를 네. 하는 최대 업체를 인수를 하셨더군요. 보니까. 근데 얘를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하신다. 거기 엄청 사요. 뭐 폐기물 회사도 막 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건설사 아니었나 싶은데 보니까 건설사가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드시는 거죠? 그것도 하더라고요. 뭐 하기는 하는데요. 저로서는 아파트 짓는 건 좀 줄이고자 저런 걸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뭐. 그 회사가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거죠.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정부 광급공사 따던 회사가 친환경 플랜트 이런 쪽으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제 가능하면 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형태로 이제 뭐 디자인하기 뭐 이런 쪽으로 모든 노력을 조금씩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이 목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말 안 듣는 경영자 있습니까? 뭐 어디는 항상. 있다고 오르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데도 안 따라오는 경우도 많아. 그럼 혼내진 않습니까? 가서 막 혼을 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룹이 약간 모토기도 하지만은 제일 많이 강조되는 거는 이제 약간 자발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임무지. 그걸 강제로 시켜서 하라면 하는 척은 하지만은 정말로 잘할까요라는 건 계속 의심스러워지는 거니까 예, 자발성 있게 하려면은 시스템이 좀 더 바뀌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SK 그룹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그리고 사실 SK 그룹은 하이닉스 전과 후, 하이닉스 인수 전과 인수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뭐 외형 이런 걸 떠나서도 사실은 전통적인 내수 산업의 위주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룹의 일종의 주력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됐는데 1년이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M&A 하신데 제가 그때 SK그룹 내부적으로도 그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다른 임원들의 반대도 있었다는데
그 M&A에 대한 얘기 좀 한번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고 또 그 이후에 그 M&A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한 50% 정도는 타이밍이 좋았다. 마침 그때 쌌고 살 돈이 있었고 뭐 이런 거예요? 업황 개선도 됐고.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전에도 계속 하이닉스는 뭐 법정 관리도 있었고 뭐 매각 여러 번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랬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커지게 된 요인에는 어찌 보면 뭐 AI와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만큼의 이제 특히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했던 얘기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뭉쳐지면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 파도가 그때 타이밍이 어떻게 오는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좋은 파도, 삼각 파도를 제대로 타면은 이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잘못 좀 좋았군요. 운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경영자의 어떤 뭐 무슨 결심 뭐 이런 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죠.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봤을 때는 시장이 저도 뭐 당시에 검토를 해보니 상당히 치킨 게임도 좀 많이 줄어서 이제 경쟁도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 이 계속 나가는 이 수요나 얘기 예측을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인수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 뭐 그래도 계속 그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생각해서 이게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도 계속 가질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처음에 저희가 인수했을 때는 이렇게 다운턴에 내려가서 안 좋아지면은 아예 돈을 못 벌고 아예 적자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생존의 위험이죠. 네. 그렇죠. 지금은 다운턴에서도 적자가 나지는 않는 구조를 이제 획득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턴이 가면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계속 다운턴이 계속되면은 이제 뭐 생존할 수 있고. 그래도 생존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게 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미국 가셨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뭐 땡큐 터니 이거 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뭐 되게 긍정적인 면으로 본 건데 요즘에 국제 경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사실 SK그룹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이게 되게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회원들도 그럴 텐데 SK그룹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뭐 중국에서도 일하고 미국에서도 일하고 뭐 유럽에서도 일하고 그러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 지경학적인 변화에서 좀 경영 판단이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요새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세요? 옛날 엘빈 토플러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죠.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갖고 있는 뭐 산업계의 경쟁이나 뭐 기술 발전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많은 불확실성을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얘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지오폴리틱스가 들어가고 그게 다 이코노믹스로 넘어와서 이제는 지오 이코노믹스까지 전부 다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까지 들어왔습니다. 뭐 좀 쉽게 더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더 싸우고 그 싸우는 게 어디까지 싸울 거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거대 나라가 완전히 디커플링 돼서 이제 완전히 뭐 모든 걸 다 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이 이렇게 거의 모든 것이 하나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던 때하고는 다르게 떨어집니다만 이게 디그리가 얼마만큼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느냐 이거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열심히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별 움직임이 없고요. 내가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내 준비가 시나리오 A, B, C, D에 어떻게 자간지 적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또 판단한다. 근데 나는 상황이 생길 게 어떤 상황이 생길까는 지금 한번 모든 상황을 예측을 해보고 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은 6개월 후에 또 한 번 하고 또 6개월 후에 또 하고 뭐 결국은 이런 방법론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컨플릭트는 30년 이상 간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수많은 판단들의 그리고 수많은 결정들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데 내 판단에 제일 영향 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결국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 그림을 어떻게 주식에 어느 하나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몰빵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보면 그 균형점을 갖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보시겠죠. 상황을 보고 전체 균형을 좀 잡으시는군요. 어차피 저희는 트랜스폼을 하겠다라고 지금 산업 구조에서 좀 트랜스폼을 하는 얘기들이 많아져서요. 아까처럼 말씀 그린 섹터라든가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심리롭게 나가는 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라고 생각하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설사 뭐 미국 중국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장애물이고 어쨌든 그 전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계속 투자하고 움직여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 투자를 저희가 많이 한다고 가끔 그런 말도 하셔서 뭐 해외로 나가는 거냐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올해 발표한 투자 내역에서 이걸 보다 보면 저희가 한 250조 정도쯤 투자 계획을 잡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해외에서 투자하는 건 한 60조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투자하는 게 거의 한 나머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해외 투자라는 게 국내에서 비교를 하면 3분의 1도 안 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막 해외 투자가 이렇게 크게 나가고 막 거기에서 조명이 해지니까 다 나가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국내 투자가 훨씬 더 큽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엑스포 얘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 2030 엑스포의 이제 어떤 국가적인 책무를 이렇게 맡게 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 우리가 왜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되고 유치를 하면 우리가 뭐가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엑스포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걸까라고 이걸 보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좀 옛날 엑스포를 자꾸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옛날 만물박람회 얘기를 돌아가서 하다 보면 만국박람회도 들어간 거고 뭐 프랑스의 파리 에펠탑 짓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많이 남고 그게 회자가 되고 기억을 쭉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전 엑스포 그다음에는 여수 엑스포 이렇게 생각해서 하더니 뭐 그건 그런 거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등록 박람회는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사이즈가 크다라는 말씀드렸고 다뤄야 되는 주제도 많습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OECD 안에서도 상당히 높죠. 리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류가 직면하는 아젠다나 주제를 잡고 얼마나 많이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리딩 포지션에 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2030년 이 엑스포를 저희가 유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만일 하게 되면 이제 내년에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이제 결정이 나옵니다. 내년 11월에 결정이 나오는데 이걸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런 임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2030년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 아젠다를 저희들이 끌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이 활동과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이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저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뭐 여기는 뭐 카자흐스탄 무슨 뭐 어디 스탄 뭐 이런 것도 있고 남미의 어떤 나라 뭐 수리남 뭐 이러면 도대체 그 나라에서 무엇이 제일 문제고 어떤 거가 어떻게 되고 어찌 보면 저희가 좀 더 리딩 국가가 되려면 저희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젠다와 얘기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얘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나라로 이게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는 그냥 뭐 저희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리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림픽을 생각해 보시면 올림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후진국에서 완전히 중진국 형태로 이게 돌아서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월드컵을 유치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도 이제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생각과 얘기를 갖고 저희가 이제 그 자신감을 갖고 끌고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저희가 선진국이 됐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엑스포가 그 정도의 위상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유치 전략, 뭐 지금도 보시면은 보여드리면 이게 이번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500페이지가 넘는 유치 계획서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면 이 안에다 이제 어떤 걸 하겠습니다 하고 내용들을 담은 건데요.
이제 유치 계획서를 진짜 제출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치 활동에 저희 전개를 해 나가는데요. 예. 이게 몇 사람이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는 전 세계를 상대해서 그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일은 뭐 외교관, 뭐 기업체 몇 개, 뭐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너희가 해봐라 그렇게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호소를 드리면은 저희가 엑스포 지원을 위한 이 청년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이게 꼭 청년이라는 게 꼭 뭐 젊어서 청년이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젊어서 청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3프로님도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럼 뭘 하는 거냐?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전 세계를 설득시킬 홍보 내줄 수 있고, 그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만한 다뤄야 되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가 왜 한국이,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하면은 자기가 왜 좋아지는지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너희가 고민하는 아젠다를 우리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그게 기후변화 얘기였던, 물 문제였던, 그 이외에 뭐 에너지 트랜스포테이션, 뭐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문제,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권 문제, 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저희가 소화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전 세계에 있는 상당히 많은 나라의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결국 볼 때 이게 대한민국에서 엑스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지에 그게 되게 많으면은 그 나라 정부도 그거를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막 대통령과 뭐 누구 뭐 대사를 설득한다, 이것도 저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과연 전 세계인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목표입니다. 이게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의 이 유치단, 그렇죠. 유치 지원, 유치 자원 활동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들. 근데 이 만만치 않은 게 상대방이 MBS예요. 빈살만, 사우디에.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제일 큰 뭐 이태리도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도 있습니다. 사우디 근데 리야드하고요. 그 빈살만은 사실 뭐 회장님도 돈도 많으시지만 빈살만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물량 공세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 보면서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 거기가 원유를 주로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녹색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석유 산업이 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국가를 육성할 걸 이제 오일머니를 가지고 뭐 디지털이 됐든 관광이 됐든 이런 거라면서 정말 거기도 2030년 박람회를 이제 사활을 걸고 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일머니 대 반도체머니, 빈살만 대 최태원 뭐 이러면서 저희는 되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데, 와 이게 진짜 거기도 정말 작정하고 지금까지 다니는데 여기가 지지를 해주는, 이미 원래 저걸 제출하고 나서 지지를 보통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뭐 이슬람 국가 협력 기구 같은 경우는 벌써 지지 선언을 했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선언했고, 카리브해 공동체도 선언했고, 그리고 국제 박람회 기구 이거 제출하는데 파리에다 제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마크롱 대통령도 또 사우디 쪽에 지지 선언을 또 해줬단 말이에요. 이미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좀 어떤 계획들,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에 11월에 가서 투표를 할 때는 이게 비밀 투표입니다. 솔직히 진짜 뭐 내가 널 지지해 줄게라고 얘기했지만 뭘 찍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는 지지 선언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한 거가 뭐 그 약속을 가능하면 지키겠죠. 저도 생각할 때 나라가 약속을 했는데라는 생각도 있어서 하지만은 막상 정말 찍을 때는 어디로 갈지는 알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기다 뭐 중요한 나라도 큰 나라도 한 표지면은 작은 똑같은 한 표니까. 뭐 어디 카리비안에 있는 작은 섬나라도 뭐 다 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170개국의 표를 어떻게 얻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각 그 나라별 전략이 따로 다 필요로 하고. 반도체 안 준다고 하세요. 그런 위협을 가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한데 근데 우리는 사실 올림픽 때도 그랬고 월드컵 때도 거의 역전하면서 한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기대가 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2030 그 엑스포의 큰 주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뭐 이런 게 아예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 네. 캐치프레이스와 그죠. 그다음에 그런 게 이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저희는 Transforming Our World, 그다음에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뭐 저는 이런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의 지구 환경을 이제 Transforming, 이제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고 이제 미래를 향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뭐 이런 커다란 제목 하에 네. 이제 뭐 나눔과 돌봄도 있고 기술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 기후 변화의 얘기들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 환경 문제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테마군요. 다음 엑스포에.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건 약간 다른데요. 아직은 이게 다른가요? 공개하기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방법론이니까 얘기를 네, 네, 드리면은 이 주제를 말하는데 이 디테일 주제들을 뽑을 때는 저희가 우리가 마음대로 뽑지 말자. 그래서 이 여기 있는 회원국들한테 가서 너희는 어떤 주제가 좋으냐라고 생각하는 거를 전부 모아다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을 저희가 뽑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표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한 네, 그 얘기를 네, 네.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그냥 가서 야 이거야라고 하니까 지지해줘 이렇게 얘기되면 아무래도 관계가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언제 결정이 납니까? 이 유치 국가 확정되는 거는 내년 11월입니다. 내년 11월. 파리에서 합니다. 예, 한 1년 좀 더 남았네요. 과거에 그 예전에 그 올림픽 같은 게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고 이건희 회장께서 하셨었잖아요. 유치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LG라든지 간판 기업들이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치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고 이게 10월부터는 한국의 복병 BTS가 같이 활동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예, 좀 앞으로 어떤 활동들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정부 유치단이 따로 있고 민간 유치단이 또 따로 있고 둘이서 또 협력을 해가면서 이게 뭐 외교적이나 가버먼트가 얘기해서 G2G 관계로 풀어야 될 문제들 그다음에 또 기업은 기업대로 또 이 각 나라에 찾아가서 하게 됩니다. 유치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를 가서 진짜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얘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 우연찮게도요. 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사업거리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그건 의도를 한 건 아닌데요. 가서 보면은 그냥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보는데 그냥 뭐 우리나라한테 뭐 내가 이거 지지해주는 대가로 뭐 그냥 생으로 투자해줘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그게 있는데 너희하고 우리하고 이게 잘 맞으면 이게 좋지 않겠니? 뭐 예를 하나 들면은 뭐 이렇습니다. 뭐 지금 타지키스탄에 갔던 분들이 애우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거기 있죠. 리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리튬은 뭐 중국에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단지 그거죠. 거기 있는 리튬을 이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어서 얘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리튬 수급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해서 이걸 한다. 이게 가능해지면은 저희가 또 뭐 이게 됩니다. 뭐 타지키스탄에 가면 또 거기 환경에 보면 거기는 그 수력 발전 형태들이 많이 발전해서 거기 있는 전기들은 거의 다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다 재생에너지 형태 인증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만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그게 거기 가면 그게 아리백 뭐장한 이 형태를 할 수 있는 또 모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보면 그 가능성들을 전부 모집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옛날에 저희가 생각해서 있었던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다른 종류의 그 가능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치 유치 활동을 하면서도 나오는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뭐 이게 헛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게 뭐 유치 활동이 없어지면은 이런 거는 완전히 물거품 돼서 아무 그 쓸데없는 노력을 한 거다. 이렇게 저희가 비춰지지만은 않습니다. 네. 사실 대외적으로 유치 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 국민들이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 아는 분도 많지 않을 뿐더러 아는 분 내부에서도 엑스포 뭐 꼭 해야 되나? 그게 뭐 우리 지금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도 분위기를 좀 바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도 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BTS 공연, 전 이런 그 상징적인 이벤트 하나가 이렇게 또 해서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이 홍보를 훨씬 더 해서 좀 더 국민 이게 뭐 부산 엑스포 그러니까 부산에서 열리는 뭐 부산 로컬 에어리에다 뭐 이렇게 쓰는데 아니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었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거기만 있겠습니까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건 국격이 달라지는 문제로 네네. 이게 흐르는 거다 이런 인식을 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올림픽과 썸머 올림픽과 그다음에는 월드컵. 그 월드컵 그다음에 이 등록 박람회 이 세 개를 전부 한 나라는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한다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그만큼의 지위와 얘기 형태를 부여를 받습니다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동계 올림픽까지 넣으면 7개에서 더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죠. 그죠? 아시안 게임까지 하면 아마 한두 나라 나올 거죠.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건 아니라고. 아니 아시안 게임을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런 데는 아시안 게임 유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BTS가 또 BTS 팬들이 또 기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다 각자 활동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국가적인 책무를 맡고 팀으로 활동한다는 것도 BTS 팬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무료 콘서트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서 아까 전에 그 이슬람 협력기구 뭐 여기 지지 선언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또 우리 아미들은 그걸 동의할 수 없다. 그럼요. 라는 얘기도 좀 여기다 이제 중요하다고 블랙핑크까지 추가하시면 거의 뭐 전 세계 젊은이들은 다 우리 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별로 주의 깊게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얘기는. 블랙핑크 인기 많아요. 핑크 베놈 지금 3억 회 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근데 참 그 요즘에 아까 제가 글로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 그 지정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중 갈등 정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한 가지만 겪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위기가 되게 복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랬을 때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경영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하고 계세요? 파도가 거칠어진 거니까 이제 뭐 이제 최대의 경계경보를 울리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무슨 뚜렷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하나의 원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그룹 안에서도 보면 회사의 형편상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똑같은 전략을 이 모든 회사에다 줄 수는 없습니다. 각 맡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너의 형편에는 너의 실력과 얘기 형태로는 어떠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너희는 아예 지금에 보면은 투자를 멈추고 최대한의 캐시 디펜드를 해야 된다. 뭐 너희 재정 상황과 뭐를 보고 너희의 지금 산업과 얘기를 봤을 땐 그러는 게 좋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제가 줄 때도 있고요. 너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최대한 스피드로 너희가 목표한 거를 빨리 달성을 하는 게 너로서는 이거를 이기는 길이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줄 수 있는 딱 어드바이스는 없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 한 발 한 발 조심하면서 가라. 잠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예를 들어 뭐 한 1인분에 막 7만 원짜리 이런 비싼 소고기 먹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회장님은 그 행복을 느끼시진 않을 것 같고 어떤 거에 아까 행복 전도사라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어떤 거에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십니까? 뭐 저도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요.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서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면 자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 네. 내가 얼마큼 프리한 상태냐라는 거거든요. 막 소고기 뭐를 비싼 걸 먹었다. 근데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하고 먹었냐? 어떤 상태에서 제가 먹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뭐 그런 거죠.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내가 출출한데 그냥 내 스타일의 내 라면을 끓여다가 그냥 내 혼자 몰래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게 되면은 그날 기분이 또 이게 아주 좋습니다. 딱 이게 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라는 느낌을 딱 갖게 되는데 뭐 불편한 사람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막 이걸 뭐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준들 그게 그렇게 뭐 맛있거나 행복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어하니까 그건 이제 그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자유로운 순간이 별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기도 하겠네요. 그러실 수 있겠지. 그건 다 사람마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 많아요. 저는 자유로운 순간 많습니다. 그럼 많이 행복하신 거죠. 행복할 자유. 찬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니까 내가 뭐에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행복하시구나. 그게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 돈이 비싼 것 같아서 남이 나를 쳐다봐서 뭐 모든 그 어떤 구속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아니면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난 그런 건 못 먹어 이것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구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별로 몸에 안 좋잖아 그런데 그래도 난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 건강과 몸이 그런 걸 다 허락할 수 있어서 운동을 아주 많이 해서 나 오늘 라면 하나를 먹어도 돼 이런 상태가 되는데 먹습니다. 이거는 이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니까 예, 그 상태라는 게 저 행복이라는 건 약간 그럴 듯 딱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지주회사죠. 네. 주 SK에 대한 굉장히 과감한 주주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신 바도 있고 또 상당한 금액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생각하는 이 SK그룹의 주주에 대한 정책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뭐 사실 SK그룹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룹이라서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주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네. 뭐 항상 주주들한테는 죄송하죠. 본인 주주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거나 뭐 배당도 뭐 이거밖에 안 주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주주 쪽에서부터 오는 많은 서제션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소화해내지는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분, 그다음에 뭐 주주, 저희 뭐 파트너 회사들, 뭐 사회, 그다음에 구성원까지 저희가 생각하면 이 많은 집단들을 다 행복을 증진시켜 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을 과도하게 올리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나는 얘기가 되다 보니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말로 드리면 저는 이제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 거에 상당히 열심히 저희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결국 보면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게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 ESG도 같이 이걸 올려야지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계속 롱런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 모습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주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처럼 생각한 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다 반영한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주가를 잘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나가는 일이 경영진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솔직히 모든 평가 방법과 얘기를 이제 여기에다 맞추겠다라는 형태로 제가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투자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올해 뭐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전 세계가 뭐 금리 인상이라는 그 화두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화두 때문에 자본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는 또 벤처 생태계에도 굉장히 찬바람이 많이 분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에서 포기를 하거나 상장을 하더라도 전보다 훨씬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기도 하는데 배터리 산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노베이션 내에서. 그래서 정유 부분이 있고 저 배터리 산업이 있다 보니까 SK그룹에서도 그런 물적 분할 혹은 물적 분할로 상장에 대한 얘기들도 일부 있었고 또 투자들도 약간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뭐 일단 당장 상장의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상장 요건을 아직 맞춰 나가기도 상당 기간이 좀 필요로 한 거고요. 물적 분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는 그 비즈니스의 성질이 너무 다른 것을 다 하나에다가 뭉쳐 놓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그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긴 기업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룰을 맞춰야 되는데 한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정책과 이걸 끌고 나가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의 제일 큰 거는 이게
이 캐피탈 수급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석유 회사로서 그다음에 돈을 조달할 방법이 별로 없어지는 얘기는 됩니다. 이게 물론 그럼 완전히 배터리 회사가 돼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뭐 이게 배터리가 아직은 이 석유 회사보다 작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꺼번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당장에 이 돈을 수급하고 투자자를 모아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아예 다른 종류의 회사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해버리고 하는 게 저희로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인적 분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데 인적 분할 요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배터리가 아직 적자 부분이 때문에 인적 분할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론은 없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주주분들이 갖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하면은 과연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다음에 좀 더 진화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상장 때 보면은 지금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또 그 그렇죠.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얘기잖아요. 룰과 얘기가 되면은 이제 현재 이노베이션 주주분들한테도 이 투자의 기회와 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드리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로서 보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워낙 캐피탈 장치사 이게 되게 큽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한 6개쯤 줘야 되는데 하나 40기가짜리를 한 6개를 거의 저희 한 몇 년 안에 줘야 되는 이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IRA 그거 들어와서 이제 뭐 현대차가 어디고 그러면 그걸 더 빨리 줘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이제 뭐 저희의 캐피탈 수요와 얘기를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해지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따로 가서 결국 자기 주식과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걸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게 지금 있는 석유 회사로서는 그만큼의 캐피탈을 수급을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게. 그게 뭐 현실적인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위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이건 자르고 따로 갈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뭐 지금 일정이 바쁘셔갖고 이 정도로 오늘은 네. 마무리하고요. 혹시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혹시 회장님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신 많은 우리 저요? 정프로를 물어. 알겠습니다. 부러운데요. 집도 없습니다. 예. 얼마나 또 많이 물렸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자, 먼저 술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위 상공회의소의 우리 최태현 회장님. 엑스포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사실 엑스포가 네네네. 누가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엑스포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3프로TV도 어쨌든 네. 국민들이 많이 보시니까 엑스포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엑스포 유치에 저희도 국민 조금의 여러분 도움이 될 수 방송 있습니다. 들으시면은 좀 여기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참여한대요, 근데? 뭐 홈페이지 있습니까? 대한상공회에서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최태현 회장님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